부동산 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린 조봉근은 1919년 서대문구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1952년 메리아스 제조업체인 동강기업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사무그룹의 시작이었죠. 동강기업은 아리랑 모사를 생산하고 스웨터를 수출하며 재계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조봉근가 강남의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1960년대. 당시는 강남 개발 이전으로 강남은 허허벌판이었죠. 이때 조봉근은 역삼동과 도곡동 일대의 땅을 사모으기 시작, 강남의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그가 샀던 한강 이남 지역은 장마 때 쉽게 수해를 잇는 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정부 또한 싼 가격에 이를 처분했습니다. 이후 강남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한국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감각을 믿고 그가 땅을 살 때 근처 땅을 사서 갑부가 된 이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동강기업에 근무했던 간부들 또한 조 회장의 지시로 땅을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 재산가가 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70년대에 들어 강남 지역 땅값이 폭등, 말죽거리 땅 부자,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 당시 강남의 땅이 수십에서 수천 배로 오르자 너도 나도 땅 투기에 나섰고 주부들이 땅 투기에 뛰어들면서 복부인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에 강남에 수십만 평을 보유한 조봉구 회장은 정부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강남이 개발되고 대박이 터진 것은 그들이 땅을 산 지 10년 이후의 일이다. 상인의 촉이 작용했던 것 같다. 한 교수 또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강남 땅 투기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70년대이고 조봉구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70년대 돈병철, 땅봉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돈 많은 부자로는 이병철 회장이 최고이고 땅 부자로는 조봉구 회장이 최고라는 뜻이었죠. 이후 조봉구는 3호주택을 출범, 개나리 아파트와 진달래 아파트 등을 지었었죠. 1977년에는 3호 개발을 설립하여 수원골프장, 제주도 그랜드 호텔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 재벌의 외형을 구축합니다. 당시 3호그룹은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재계서열 9위까지 올랐었죠. 이때 조봉구 회장은 방배동에 1700평의 단독주택을 소유, 주택재산세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3호그룹은 중동에 진출했는데 이것은 3호에게 크나큰 불운으로 찾아옵니다.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3호그룹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중동 바람이 불던 70년대 말이었습니다. 쿠웨이트가 발주한 주택공사를 2억 달러에 수주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2억 달러를 지불 보증해주며 3호그룹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돈을 지급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면서 3호그룹은 정부가 보증한 2억 달러를 갚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두 공사가 실패하자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때 조봉구 회장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 공사를 수주하며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82년 장영자 사건이 발생, 3호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신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해외 건설 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결국 1984년 김만재 당시 재무부 장관은 조 회장의 아들 조영실을 장관실로 불렀습니다. 당시 조봉구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 있었죠. 조영실을 만난 김만재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의 부실 상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이르렀다. 고위층과 협의하여 산업 합리화 조치를 마련했다. 3호는 대림에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좋은 은행장을 찾아가라. 그렇게 장관실을 나온 조영실은 주거래 은행이던 좋은 은행장을 찾아가는데 은행장과의 만남에서 외압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은행장은 위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위임장이라고 제목만 쓰인 백지에 서명하라고 했다. 또한 은행장은 위에 로비를 하지 않으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 위가 어딘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해 김만재 장관과 은행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김만재 장관은 이렇게 말했었죠. 지난 84년 8월 24일 조용실 씨를 만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그를 만났을 때 일이 다 진행된 상태여서 통보만 한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모두 처분하지 않고 남겨줘서 고맙다고 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조은은행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국제그룹은 전두환 정권이 부당하게 해체한 측면이 있지만 사무그룹 처리는 그렇지 않다. 당시 사무그룹이 가진 손실액은 약 2,900억이었다. 반면 조봉구 회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치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그룹을 해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전두환 측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는데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 당시 사무그룹의 자산 가치는 약 20억 달러였고 중동건설 사업을 위해 은행에 빌린 돈은 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사무그룹은 전두환 정권이 단행한 부실기업 정리 명단에 올랐고 대다수의 계열사들은 대림그룹에 매각되며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자 조봉구 회장은 그룹을 돌려달라는 진성서를 보냈지만 노태우 정권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었죠. 1997년도에는 미국에서 대림과 조은은행을 상대로 재산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조봉구 회장은 사무그룹이 실제 부실기업이 아니었냐는 주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가 부실기업이었다면 주거래은행인 조은은행이 부도를 내고 기업주를 구속해야 했다. 또한 부동산을 비롯한 사무 자산을 팔아 빚을 청산한 다음 다른 기업이 인수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봉구 회장은 미국의 15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남은 생을 보내다 89세 일기로 생을 마감, 한때 부동산 재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수 조덕배는 인터뷰를 통해 조봉구 회장이 작은 아버지라며 그 뒷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룹이 해체될 때 가족이 전부 해외로 피신을 해야 했다. 나 역시도 출국 금지를 당하고 내가 운영하던 멀쩡한 회사가 없어지는 등 말할 수 없이 큰 고초를 겪었다. 실제 조덕배는 가수 데뷔 1년 전까지 사무감유의 CEO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 3억 원, 직원이 100명에 이를 만큼 건실한 회사로 사무아파트의 외장과 도장공사를 독점 공급하던 회사였죠. 그리고 조덕배는 사무의 몰락에 이순자 여사도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자 당시 영부인이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작은아버지의 저택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원에 500년대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자신의 정원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숙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안을 주고 거절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합동수사본부의 사촌형이 끌려갔고 또 다음날 신문에 사무그룹 해체 기사가 나왔지요. 당시 모든 걸 잃었던 조덕배는 갖고 있던 어음을 현금으로 바꾼 뒤 그가 만들었던 자작곡들을 모았고 나의 옛날 이야기를 담은 첫 앨범을 발표합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는 그가 중학교 때 만들었으며 시간이 흘러 아이유가 이 노래를 커버하는 등 많은 후배들이 부르고 있죠. 이뿐 아니라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꿈의 등은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오는 등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덕배는 어떨 때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집안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가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편하게 사업하며 돈만 써대는 로열 패밀리의 막내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수 데뷔를 도와준 셈이니 감사하다. 사무그룹은 전두환 정권 때 몰락한 기업으로 단순히 전두환 정권에 밑보여서 공중분해가 되었는지를 두고 후대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산업합리화 조치라는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산업합리화 조치는 당시부터 의혹의 대상이었고 부실기업으로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인수기업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정부가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기업에 대한 지연 규모를 밝히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 상태가 외부에 노출되고 부실 기업의 부채 규모를 밝히면 해외 신용도가 떨어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